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 시각은 4시 29분.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겠습니다. 불멸의 유전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자연 선택은 각 실체의 차등적 생존을 의미한다. 생존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있는데 이 선택적인 죽음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조건이란 각 실체가 수많은 사본의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적어도 그 실체의 일부는 진화의 시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본의 형태로 생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작은 유전 단위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개체, 집단, 그리고 종은 그렇지 않다. 유전 단위를 실제로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독립적인 입자로 다룰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은 그레고르 멘델의 위대한 업적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약간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시스트론까지도 때로는 쪼개지는 경우가 있고 동일 염색체상에 위치한 두 개의 유전자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라는 이상적인 속성에 근접한 단위로서 유전자를 정의하였다. 유전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좀처럼 쪼개지지 않는다. 유전자는 어떤 개체의 체내에 확실히 존재하거나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다른 유전자와 섞이지 않고 그대로 중간 세대를 거쳐 여행한다. 유전자가 끊임없이 서로 섞인다면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자연 선택은 벌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다윈의 생애 중에 밝혀졌다. 당시에는 유전이 섞이는 과정일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윈을 몹시 곤혹스럽게 했다. 멘델의 발견은 이미 출판되어 있어서 다윈을 도울 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윈은 그것을 몰랐다. 사람이 멘델의 책을 읽은 것은 다윈과 멘델이 죽고 몇 년 지나서였다. 멘델은 아마도 자신이 발견한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다윈에게 편지를 썼을지도 모른다. 유전자 입자성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노쇠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전자가 100만 년을 살았다고 해서 100년쯤 산 유전자보다 쉽게 죽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조작하며 죽을 운명인 몸이 노쇠하거나 죽기 전에 그 몸을 버리면서 세대를 거쳐 몸에서 몸으로 옮겨간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다. 아니,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유전 단위로 정의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개의 생존 기계인 우리는 수십 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기대 수명은 10년 단위가 아닌 100만 년 단위로 측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성생식을 하는 종에서 개체는 자연 선택의 중요한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 크고 수명이 짧은 유전 단위다. 나아가 개체의 집단은 한층 더 큰 단위다. 유전적으로 말하면 개체와 집단은 하늘의 구름이나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것이다. 그들은 일시적인 집합 내지 연합이다. 진화적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불안정하기 이를 데 없다.
개체군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지만 다른 개체군과 끊임없이 섞이면서 정체성을 잃는다. 또한 개체군은 내부적으로 진화를 겪는다. 개체군은 자연선택의 단위가 될 수 있을 만큼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 다른 개체군보다 선호되어 선택될 만큼 안정적이지도 않고 단위로 보기도 어렵다. 개체의 몸은 그것이 유지되는 한 충분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개체들은 서로 다르다. 각 실체의 사본이 한 개씩밖에 없을 때에는 그들 실체 간의 선택을 통해 진화가 나타날 수 없다. 유성생식은 자기 복제가 아니다.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으로 인해 오염되듯이 개체의 자손은 그 개체의 성적 파트너로 인해 오염된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 절반밖에 안 되고 당신의 손자는 당신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하여 겨우 몇 세대가 지났을 뿐이지만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기껏 해봐야 당신의 아주 작은 부분 몇 개의 유전자만 지닌 후손 여럿일 뿐이다. 비록 몇몇 자손은 당신의 성까지 물려받았더라도 말이다. 개체는 안정적이지 않다.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다. 염색체 또한 트럼프 카드의 패처럼 섞이고 사라진다. 그러나 섞인 카드 자체는 살아남는다. 바로 이 카드가 유전자다. 유전자는 교차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단지 파트너를 바꾸어 행진을 계속할 따름이다. 물론 유전자들은 계속 진행된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다. 유전자들은 자기 복제자이고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 우리의 임무를 다하면 우리는 폐기된다. 그러나 유전자는 지질학적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영원하다. 유전자는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지만 다이아몬드와 다른 면이 있다. 다이아몬드의 결정은 원자들의 일정한 배열 패턴으로 그 존재가 지속된다. DNA 분자는 그와 같은 영구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물리적 DNA 분자는 어느 것이든 그 생명이 매우 짧다. 분명히 한 생애보다는 짧다. 아마도 수개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DNA 분자는 그 사본 형태로 1억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더욱이 원시스프 속의 고대 자기 복제자와 똑같이 특정 유전자의 사본이 온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의 복제자들은 모두 생존기계인 몸속에 온전히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를 정의하는 속성은 유전자가 사본 형태로 거의 불멸이라는 것이다. 유전자를 하나의 시스트론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는 적절할지 모르나 진화를 논하려면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확대하느냐는 우리가 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자연 선택의 실제 단위를 알아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선택에 성공하는 단위가 가져야 할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앞장에서 썼던 용어로 말하자면 그 특성은 장수, 다산, 복제의 정확성이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간단히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가장 큰 실체라고 정의하자. 유전자는 많은 사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장수하는 자기 복제자다.
그러나 무한히 사는 것은 아니다. 다이아몬드라 해도 말 그대로 영원하지는 않으며 시스트론도 교차에 의해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유전자는 자연선택의 단위가 될 만큼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충분히 짧은 염색체의 한 조각으로 정의된다. 오랫동안이란 정확하게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는 일일까? 이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다. 그러나 자연선택의 압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나쁜 유전 단위가 좋은 대립 유전 단위보다 얼마만큼 쉽게 소멸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양적인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실제 자연선택의 단위 중 가장 큰 것, 유전자는 보통 시스트론과 염색체 사이 중간 정도일 것이다. 유전자가 자연선택의 기본 단위에 대한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의 잠재적 불면성 때문이다. 이제 잠재적이라는 말을 강조해야 할 때가 왔다. 어떤 유전자는 100만 년을 살 수 있지만 많은 새로운 유전자는 최초의 한 세대조차 넘기지 못한다. 소수의 유전자가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은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유전자가 중요한 무언가, 즉 생존기계를 잘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전자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몸의 배 발생에 영향을 주어 그 몸이 경쟁 유전자, 즉 대립 유전자의 영향 하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잘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하도록 한다. 예컨대 좋은 유전자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몸이 긴 다리를 갖게 하여 포식자로부터 잘 도망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생존을 확실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인 예이지 보편적인 예는 아니다. 긴 다리를 갖는 것이 항상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두더지에게는 긴 다리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좋은 유전자 모두에 공통되는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어떤 유전자를 나쁜 혹은 오래 살지 못하는 유전자로 규정짓는 특성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몇 가지 보편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책의 내용과 특히 관련된 특성은 바로 유전자 수준에서 이타주의는 나쁘고 이기주의는 좋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정의에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생존을 놓고 그 대립 유전자와 직접 경쟁한다. 유전자 풀 내의 대립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의 염색체 위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풀 속에서 대립 유전자 대신 자기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는 어느 것이든 그 정의상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인 것이다. 유전자의 협력사업.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 장의 주요 메시지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와 숨겨진 과정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복잡한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는 이미 간단히 언급했다. 유전자가 세대를 통해 여행할 때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유로울지라도 그것은 배 발생 과정을 제어하는데 전혀 자유롭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유전자는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그리고 외부 환경과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긴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라는 표현은 편의상 비유일 뿐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길든 짧든 다리를 혼자 힘으로 만드는 유전자는 없다. 다리를 만드는 일은 많은 유전자 협력 사업이다. 이때 외부 환경의 영향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결국 다리는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립 유전자 영향을 미칠 때보다 다리를 더 길게 만드는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비유로 밀의 생장을 촉진하는 비료인 질산염의 영향을 생각해보자. 질산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곳에서 밀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질산염 비료만으로 밀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밀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종자, 토양, 햇빛, 물,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물도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요인들이 모두 같거나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질산염 비료와 같은 거름을 주면 밀은 더 잘 자랄 것이다. 배 발생에서 유전자 하나의 역할도 바로 이와 같다. 배 발생은 매우 복잡하게 맞물린 상호작용에 의해 제어되는데 그 영향이 너무 복잡해 깊게 들어가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정도다. 유전인자든 환경인자든 갓난아기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유일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없다. 갓난아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한 아기와 또 다른 아기 사이에 있는 차이, 이를테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원인을 추적해보면 환경이든 유전자든 하나 내지 두세 개의 단순한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이고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자에 의해 제어되는 차이이다. 하나의 유전자에서 그것의 대립 유전자는 치명적인 경쟁 상대지만 다른 유전자들은 온도, 먹이, 포식자 또는 동료와 같은 환경의 일부일 뿐이다. 유전자의 작용은 이와 같은 환경에 좌우되며 그 환경에는 다른 유전자도 포함된다. 하나의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특정 유전자가 있을 때와 또 다른 유전자가 있을 때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몸속의 유전자 세트 전부는 일종의 유전적 풍토와 배경을 형성하며 개개 유전자의 작용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여기 뭔가 모순된 것이 있는 듯하다. 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정도로 복잡한 협력 사업이라면 그리고 모든 유전자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수천 개의 동료 유전자를 필요로 한다면 개별 유전자는 불가분의 존재라는 내 정의와 이 사실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각각의 유전자는 마치 불사의 영양처럼 세대를 거쳐 몸에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기적인 생명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모두 넌센스였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현란한 문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 모르나 내가 말한 것은 결코 넌센스가 아니며 실제로 여기에 모순은 없다.
이것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조정 선수 한 명이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조정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에게는 8명의 동료가 필요하다. 선수는 각각 특정 자리에 앉는 전문가다. 앞 노를 젓든 옆 노를 젓든 키를 잡든 각자 역할을 맡는다. 노를 젓는 것은 협력 작업이지만 그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코치가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 앞, 노 전문, 키 전문 등을 골라 이상적인 조정팀을 꾸린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선수를 뽑았다고 가정해보자. 매일 각 위치의 선수 후보자들을 무작위로 조합하여 시험삼아 3개의 팀을 짠 뒤 서로 경쟁시킨다. 이것을 몇 주간 계속하다 보면 이긴 배에는 종종 동일 인물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우수 선수로 기록된다. 또 항상 뒤진 팀에 있는 선수들도 있다. 이들은 결국 탈락한다. 그러나 특별히 팔심이 좋은 선수라도 때로는 뒤진 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멤버들이 못하기 때문이거나 운이 나쁘게도 강한 역풍이 분다든지 하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이긴 배에 있다는 것은 단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 선수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다. 배에서 각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쟁자는 염색체 상의 동일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대립 유전자다. 노를 빨리 젓는 것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바람은 외부 환경에 해당한다. 교체 선수 집단은 유전자 풀이다. 하나의 몸의 생존에서 모든 유전자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와 팀을 이뤄 치사 유전자와 한 몸에 들어앉는 일도 자주 있다. 이 경우 치사 유전자는 그 몸이 어릴 때 죽게 하는데 이때 좋은 유전자도 다른 유전자와 함께 파괴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 유전자가 담겨있는 유일한 몸은 아니다. 좋은 유전자와 똑같은 사본들이 치사 유전자를 갖지 않는 다른 몸 속에서 살고 있다. 좋은 유전자 사본들은 때로는 나쁜 유전자와 한 몸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나쁜 유전자의 영향에 휩쓸려 사라지기도 하고 또 머물고 있는 몸이 벼락을 맞는 등 불운에 휩쓸려 죽기도 한다. 그러나 정의상 행운이나 불운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라지는 쪽에 있는 유전자는 불운한 것이 아니라 나쁜 유전자다. 훌륭한 조정선수의 자질 중 하나는 팀워크, 즉 팀 내 다른 선수들과 협조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강한 근육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비어이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선택은 여기에서와 같이 염색체 일부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유전자 복합체를 편집하고 이를 통해 잘 협조하는 유전자를 모아서 가까이 연관된 집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전자들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 세대의 몸속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 즉 유전자 풀 내 다른 유전자 모두와 잘 협조하는 유전자는
유리한 셈이다.